현재 캄보디아를 비롯해서 중국의 범죄 조직의 배후에는 사마페와 복근갱 두 가지 세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이제 사마페라는 게 돈 되는 일이라면은 다 손을 댔던 그런 이제 범죄 집단입니다. 복근갱이 바로 화교 네트워크를 토대로 가지고 동남아 현장에서 조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둘이 이제 결합을 하면은 어떤 완전한 범죄 구조가 형성된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 군사학과 최성준 교수입니다. 단순한 어떤 범죄로 보긴 굉장히 어렵습니다. 드러난 실체를 보면은 거의 뭐 어떤 조직화된 범죄 생태계가 이미 형성돼 있다는 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해외 취업 사기나 보이스피싱 범죄 같은 거 사실 있었습니다. 그때는 뭐 몇 건 이런 단위였다면은 최근에는 이게 이제 개별 사건을 넘어서 동남아 지역 전체에 어떤 하나의 대규모 범죄의 거점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 이게 이제 본질적으로 좀 다르다. 국정원에서 이제 보고한 바에 따르면은 캄보디아에만 스캠 사기 범죄 조직이 한 20만 명 정도가 가담하고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범죄 단지는 프노펜이라든지 시아누크비를 포함해가지고 한 50여 군데가 캄보디아에 있는 걸로. 근데 실제로는 미얀마라든지 라오스라든지 인근 국가에도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고 해요. 현재 캄보디아를 비롯해서 동남아시아 일대에 나타나는 중국의 범죄 조직의 배후에는 사마페와 복근갱 두 가지 세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이제 사마페라는 게 청나라가 쇠퇴할 시점에 일종의 이제 반청 결사라는 게 형성됩니다. 이 반청 결사가 조금 이제 변질되어서 범죄 집단으로 이렇게 이제 진화된 이런 케이스인데요. 중국은 바로 공산화되어서 거기서는 활동을 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홍콩이나 마카오, 대만 이런 쪽으로 활동을 해온 단체입니다. 자기들 나름대로의 아주 독특한 의식 문화나 조직 체계 이런 게 이제 형성되어 있습니다. 마약이라든지 뭐 도박이라든지 매춘이라든지 뭐 밀수, 고리사채, 자금 세탁, 인신매매, 심지어 뭐 장기매매 이런 것까지도 돈 되는 일이라면은 다 손을 댔던 그런 이제 범죄 집단입니다. 거대한 어떤 그런 범죄 조직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탈리아계 이제 마피아, 일본의 야쿠자 이런 것처럼 세계 이제 3대 범죄 이제 조직인데 중국계 범죄 조직의 이제 대명사 같다, 이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특정한 사마페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복근갱이 이제 결합된 이런 형태의 범죄가 이제 최근에 일어나는 캄보디아를 비롯해서 동남아시아에 일어나는 중국계 범죄 조직의 어떤 형태다. 복근이라는 게 푸젠성 출신 조직 폭력배라든지 이런 인력을 기반으로 한 갱조직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요. 중국이 화교가 유명하잖아요. 화교들이 끈끈한 네트워크가 있어요. 복근갱이 바로 이 화교 네트워크를 토대로 가지고 동남아 현장에서 인력 관리를 하는 이런 데 이제 강점이 있는 조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인력 모집이라든지 감금이라든지 사기 운영이라든지 이런 거는 복근갱이 이제 중심이 돼서 하고요. 반면에 이제 사마페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고 뿌리가 있습니다. 자금력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국제적인 네트워크도 있고 정치 권력하고 유착도 좀 돼 있는 범죄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로 사마페가 상위 전략 조직이 되고, 그래서 자금 조달이라든지 보호막 역할 이런 거를 이제 주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둘이 이제 결합을 하면은 단순한 사기 조직을 넘어서 자금과 네트워크가 결합되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현장에서 돌리는 능력을 가진 복근갱이 합쳐지면서 어떤 완전한 범죄 구조가 형성된다. 실제로 이제 내부 정언을 이렇게 나오는데 보면은 감금이라든지 폭행, 폭력 이런 건 주로 이제 복근갱, 자금이라든지 뭐 정치권 로비라든지 외부 울타리, 이거는 사마페 출신이 하는 식으로 이렇게 좀 나눠져 있다, 역할이. 그러다 보니까 더 단속이 어렵고 뿌리를 뽑기가 어려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쪽을 막으면은 또 옮겨가고, 또 어떤 특정 범죄 단지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면 주택가로 숨어들고, 이런 구조가 프린스 그룹 같은 범죄 조직 내지는 범죄 기업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린스 그룹이 이제 말은 그룹이고 기업인데요. 현재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부동산이라든지 카지노라든지 금융회사, 암호화폐 거래소 같은 합법적인 기업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이거 들어와 있습니다. 실체는 또 굉장히 완벽하게 조직화된 하나의 범죄 기업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구직 같은 걸 통해서 미끼로 사람을 이제 모으고, 감금해서 온라인 사기라든지 보이스피싱이라든지 노동 착취하는 거죠. 돈을 또 벌으면은 세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금 세탁을 또 이제 자기들이 합법적인 채널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자금 세탁 도 하고, 심지어는 그걸 갖고 또 재투자도 하고요. 범죄 사설이 굉장히 완벽하게 이렇게 이제 완결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조직 구조가 보면은요, 나름대로 역할이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뭐 이제 대표적으로 모집팀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제 SNS라든지 구인 광고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을 일단 끌어들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또 감금하고 관리하는 팀이 따로 있습니다. 일단은 여권부터 빼앗고요. 휴대폰이라든지 뭐 이런 통신 이제 수단을 빼앗고, 주로 감금시키고 생활을 통제를 하고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하죠. 사기팀이 본격적으로 이 사람들을 시켜서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스캠이라든지 로맨스 스캠이라든지 주식 리딩방 이런 걸 이제 전문적으로 또 운영을 합니다. 그다음에 외부에서부터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보안팀 내지는 징벌팀이라는 게 있대요. 탈출하거나 배신을 하면은 그에 상응하는 이제 징벌을 두고 내부를 감시하고 가혹행위를 하고 이제 이런 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자금 세탁팀이 이제 따로 있고요. 암호화폐를 한다든지 페이퍼 컴퍼니 이런 데도 있죠. 또 실제로 자기들이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이 있으니까 이런 데 이제 다시 돈을 보냈다가 해외로도 송금을 하고 이 조직이 하루에 수익만 뭐 수천 달러에 달한다는 이런 내부 정언도 있었습니다. 단순한 범죄가 아니고 IT, 금융, 국제거래망까지 결합된 어떤 다국적 범죄 기업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재 회장이 원래 중국 복건성, 푸젠성이죠. 복건갱으로 이제 유명한 거기 출신인데 2010년이나 11년 정도 그때쯤 이제 거기서 인터넷 카페 사업 이런 거를 시작을 했다고 해요. 거기서 이제 아마 IT 쪽에 눈을 떴는 것 같고요. 중국이 1대1로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캄보디아에 대대적인 투자를 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캄보디아가 이제 기회의 땅이다 이래 생각을 하고 처음에는 이제 부동산 사업 같은 거 이런 걸 하고 그다음에 이제 카지노도 좀 하고 금융 사업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돈을 모읍니다. 요걸 토대로 정치적 네트워크를 형성해 가는데요. 우리 같으면 뭐 새마을금고 같은 이런 걸 또 시작을 해줘가지고 자금을 이제 합법화해 나갔고요. 그러면서 이제 프린스 재단 같은 이런 자선 사업을 하는 이런 재단도 만들고 해가지고 캄보디아를 위해서 엄청나게 이제 기여를 한다 이런 인상을 주면서 이제 그 자기가 번 돈을 갖고 훈센 일가하고 이제 굉장히 좀 유착이 되면서 보호막이 됐다고 봐야 되죠. 훈센 총리 이제 부자 고문도 했고요. 옥냐라는 칭호도 받고 그래서 캄보디아에서는 굉장히 거물이 됐습니다. 사실 이제 궁금해하는 거는 보면은 이 사람을 과연 잡을 수 있겠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선은 현지에서 이제 권력과 자본과 이래 유착이 돼 있고요. 중국 공안하고도 어느 정도 결탁이 돼 있다는 얘기가 있고요. 현지 체포 자체가 어렵고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미 제3국으로 숨었을 것 같은데 뭐 매체는 보면은 뭐 이미 시민권을 박탈당하고 중국 공안이 체포됐다 하는데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거의 암호화폐라든지 그 다음에 뭐 해외 법인으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또 실제로 증거 확보도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국이라든지 영국 같은 데서는 부동산이라든지 암호화폐 같은 거를 동결시켜 놓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당장 잡긴 어렵더라도 이런 식의 자금 압박이라든지 뭐 자산 동결이라든지 제일 효과적이다 보면 되겠고요. 해외의 범죄 송화들이 굉장히 절차가 까다롭지 않습니까? 외부적으로 압박은 가능해도 검거를 한다거나 또 검거를 했다더라도 사법 처리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이런 문제들이 조금 있습니다. 잠깐 오해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한국인들이 범죄 표적이 많이 된다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미국, 영국 이런 데도 다 스캠의 이제 피해자가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감금은 주로 동남아 쪽에 이제 집중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데 한국인이 표적이 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IT라든지 금융 인프라가 잘 발달돼 있죠. 거의 이제 전자금융을 사용하고 암호화폐도 많이 활용하고 먹거리가 되는 시장이죠. 근데 먹거리가 되는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이제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우선은 한국어를 구사하는 내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인이 한국인을 속이는 구조로 이렇게 이제 하기 위해서 한국인이 표적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금융계좌도 있고요. 그다음에 금융계좌 안에 자기들 암호라든지 인증 이런 게 다 있지 않습니까? 즉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운영상 굉장히 효율이 높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요. 계층 격차가 심하고 부의 격차가 심하고 이런 상황에서 한국청년청이 이제 실업난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해외에서 이제 뭐 한번 일을 해볼까 이런 이제 고임금 유혹이 생깁니다. 본인들도 제가 보기에는 약간 어떤 미필적 고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캄보디아 한 달 봉급이 대학 나와봐야 기껏 해봐야 한 50만 원, 6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기서 어떻게 500만 원을 줍니까? 내가 하는 일이 조금 나쁜 일일 수 있다는 미필적 고의를 갖고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치 이번에도 데려온 친구들을 피해자처럼 데려오는데 사실은 먼저 가해자입니다. 그리고 가담자라는 인식을 먼저 가져야 돼요. 미국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좀 의아해하는 사람이 있던데 이 범죄 조직이 국제 테러 조직들하고 굉장히 흡사한 모습을 보이는데 어떤 네트워크라든지 뭐 자금 관리하는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국제 이제 제재망을 피하는 이런 것들은 거의 흡사합니다. 압도적인 어떤 그 금융이라든지 제재라든지 그 사법 역량 요게 이제 미국이 가장 확실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9.11 테러 이후에 이제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10년, 20년간 노하우를 많이 축적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실질적으로 좀 나서야지 국제적 공조가 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번에 이제 에이펙 계기로 두 나라 경찰 당국이 보이스피싱 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공조 MOU에 합의됐다 이런 뉴스를 이제 봤습니다. 물론 이제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한국과 중국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고요. 우선은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자금이라든지 송금이라든지 암호화폐 이런 게 이제 흘러다니지 않습니까? 요 루트를 차단을 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이나 영국이라든지 범죄자 이제 금융망을 제재하거나 동결하기 시작을 했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어느 정도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국적인 단속망이 필요합니다. 인터폴이라는 이런 것도 있죠. 국제 공조는 어떻게 보면 필수적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유엔 산하에 보면 마약 범죄 사무소라고 있습니다. 국제 범죄가 이제 가장 많이 했던
했던 게 마약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약범죄사무소가 이런 국제범죄 조직에 대해서 좀 특화된 그런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기관들이 좀 연계를 해서 같이 움직여야 된다고 보고요. 국인한 광고하는 플랫폼이 있을 텐데요. 이런 플랫폼하고 협력을 해서 사전 의심되는 광고가 있으면 좀 모니터링을 해서 삭제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피해자를 보호하고 심리적으로도 도와줘야 됩니다. 자기가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가해를 하고 나서라도 뉘우치고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사람들을 다시 재사회화 시킬 수 있는 메커니즘을 잘 형성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 캄보디아 사태는 예견된 일입니다. 국제인권단체에서 벌써 몇 년 전부터 동남아 지역에 중국계 범죄 조직이 국제 네트워크로 성장을 해가지고 인신매매도 하고 감금도 하고 이런 인권 유린을 한다고 보고서도 내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른 겁니다. 청년이 하나 죽고 그러니까 또 대통령도 관심 가지고 이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런 점에서 정리를 해보면 사전 예방 체계가 좀 부족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피해자와 가해자가 구분이 굉장히 애매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기환하고 법적 처리하고 뭐 윤리적으로 어떻게 할지 이런 문제도 그동안 정리가 안 돼 있었고요. 우리가 64명 송환됐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보고는 저 사람들이 억울하게 잡혀 있다가 한국으로 넘어왔다. 물론 이제 비행기에 수갑을 차고 내리는 걸 보고 범죄자구나. 비로소 그때 이제 깨닫습니다. 여기서 64명 중에 59명은 원래요 캄보디아 당국에서 다 체포를 해갖고 추방시키려고 데리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경찰이 가서 뭐 이 사람들을 그냥 구출해 온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제3국에 가서 영역 밖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그렇게 구출해 옵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서로 나라와 나라 간에 범죄인 인도 조약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데려올 수밖에 없거든요. 캄보디아라든지 미얀마라든지 아무래도 동남아시아 나라들이 범죄를 막는 데 대한 어떤 강한 의식이라든지 이런 게 좀 떨어집니다. 미얀마에서 군부가 대대적 단속을 했다는데 신용만 했다. 국제사회 눈을 피해서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국제적으로 다자 공조가 좀 더 강화돼야 된다. 우리도 이제 국력이 좀 커지고 위상이 높아졌으니까 이런 걸 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대테러 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대테러 센터 같은 거를 잘 활용을 해가지고 사실 국제 범죄까지도 같이 다루어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상시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피해자 보호를 어떻게 할 건지 기환도 앞으로 이제 계속 있을 거니까 매뉴얼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 캄보디아 사건은요 단순한 어떤 취업 사기나 보이스피싱이 아닌 거는 이제 잘 아실 테고요. 그래서 전통적인 이제 범죄 조직이 디지털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접목돼서 국제 네트워크하고 이제 결합이 돼 있고 주로 법 집행이 약한 동남아시아 쪽에 진출을 해가지고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르내는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 핵심은 사전 차단을 해야 되고요. 현장을 원점 타격을 해야 된다. 국정원법에 보면은 국제 범죄에 대한 이제 정보를 수집해서 활동을 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해외에 나가서 경찰들도 나가서 하지만은 거기는 치외법권 지대입니다. 우리가 협조를 해달라고 안 해주면 그만입니다. 현지 정보기관이라든지 사법당국이라든지 정보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게 남의 일이 아니다. 내 주변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제적인 문제다. 이런 인식을 갖고 같이 이렇게 마음을 모아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가 공식적으로 해킹 피해를 신고하면서 주요 통신사 3개사가 다 이제 사이버 공격에 노출된 결과가 됐죠. 단순히 누가 계정을 훔쳤다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이 통신사 데이터는요 사회 정치적으로 어떤 신뢰를 흔들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정보가 유출되죠. 이게 하나 이제 씨앗이 뿌려진다고 이렇게 보면 되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를 정제하고 분류를 해서 타겟을 하나 이제 가공을 해나가는 단계가 들어갑니다. 메시지와 전략을 개인화할수록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 맞춤형으로 멘트를 만듭니다. 어느 날 뜬금없이 전화가 와가지고 네, 안녕하십니까. 서경대학교 군사학과 배성준 교수입니다. 사실 단순 범죄로는 보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LG유플러스가 공식적으로 해킹 피해를 신고하면서 주요 통신사 3개사가 다 이제 사이버 공격에 노출된 결과가 됐죠. 한국이 해킹 맛집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 LG유플러스는 외주 보안업체 계정 취약점을 노리고 내부망에 들어왔고요. 서버 정보라든지 계정이라든지 직원 정보까지 탈탈 털렸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단순히 누가 계정을 훔쳤다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국가 사이버 공격의 초기 단계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신사를 해킹하면은 금융, 공공기반시설 등 국가 핵심 인프라로 접근할 수 있는 관문이 뚫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결국 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개인 문제이면서 국가 전체 보안까지 위협하는 문제라고 보죠. 정부도 이제 통신사 보안 점검을 강화하고 뭐 현장 조사도 진행하고 이제 난리를 치고 있는데 정부가 이걸 일일이 다 간섭하고 개입할 수 없지 않습니까? 또 공공망 보안을 법적으로 좀 더 강화하자 이런 이제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 이제 우리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경고면서 국가 안보 경고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게 이제 가장 맞습니다.
이 통신사 데이터는요, 사실 단순 정보가 아닙니다. 핵심 데이터 허브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위치 정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화, 문자 기록, 인증 로그 같은 것도 나타나 있고요. 금융 앱 접속 정보 이런 게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우선은 금융 계좌 접근이 통신사 해킹 가지고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 거의 뭐 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하잖아요. 우리가 은행 로그인 할 때 OTP, 간편 인증 같은 인증 흐름 이거를 훔칠 수도 있고 가르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지갑을 훔칠 수 있는 잠금 장치를 풀어놨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결과적으로 이제 공장이나 카드로 돈이 빠져나가거나 결제 수단이 도용되는 식으로 금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특정 정치인이나 기업 인사라든지 VIP들인지 이런 통화를 분석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통신사 기록에는 누가 누구랑 자주 연락을 했는지 이런 데이터가 이제 다 남아 있다고 보면 됩니다. 특정 시간대에 누구하고 많이 통화하는 패턴이 있다거나 또 민감한 관계 이런 것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누가 영향력이 큰지, 그 다음에 누구를 건드리면 파장이 생길지 대체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에서 언론인이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이런 노드를 찾아내고요. 그 사람 주변을 겨냥해서 맞춤형으로 허위 정보를 흘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속여서 정보를 빼내는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거는 개인 약점도 있을 수 있다고 보면 되죠. 그러면은 요거를 가지고 협박을 할 수도 있고요. 단순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아니고 사회 정치적으로 어떤 신뢰를 흔들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단계별로 보면 굉장히 나름대로 체계적입니다. 우선은 이제 정보가 유출되죠. 이게 하나 이제 씨앗이 뿌려진다고 이렇게 보면 되죠. 우리가 통신사나 인터넷이나 쇼핑몰 이런 데서 고객 데이터가 유출이 된다고 가정을 합니다. 범죄자들이 어떤 범죄 카드 하나를 입수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유출된 데이터가 다크웹에서 이제 사고 팝니다. 특히 해외 조직이 저렴하게 대량으로 이제 구매를 이제 해 갑니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믿을 수 있는 타켓인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값도 매기고 골라서 사가게 되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를 정제하고 분류를 해서 타겟을 하나 이제 가공을 해나가는 단계가 들어갑니다. 메시지와 전략을 개인화할수록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A그룹은 고액 대출자, B그룹은 최근에 카드 결제 취소 이력이 있는 사람,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분류를 해나갑니다. 카드 회사인데 주소를 몰라서 지금 연락을 드립니다. 내가 최근에 카드를 새로 발급받은 이력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최근에 카드를 발급받았으니까 뭐 좀 다른 카드가 잘못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법원에서 뭐 예를 들어서 오라는 통지 문자를 한번 받은 적이 있다거나 귀신같이 알아냅니다. 어느 날 뜬금없이 전화가 와가지고 등기소인데 오늘 방문을 했는데 아무도 안 계셔서 전달을 못했습니다. 내일 몇 시쯤 방문하면 되겠습니까? 저기 법원에 간격이 없는데요.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낚이죠. 이렇게 이제 귀신같이 아는 이유가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을 해나가는 수법이 있습니다. 무슨은행 고객님 대출 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그런 처지에 있을 때 맞춤형으로 멘트를 만듭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거 빨리 안 하면 큰일 납니다. 24시간에 처리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번호도 마치 은행 검찰 번호인 것처럼 이렇게 위장을 해가지고 당하게 만들죠. 그 다음에 이제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거나 OTP 번호도 달라고 그러고 특정 계좌로 긴급 이체를 해달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낚아들어가는 게 정보들이 유출됐기 때문에 설계를 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가 기반 시설하고 연결된 핵심 허브 하나요. 과거에 한전 하청업체의 서버가 유출돼가지고 북한 해커 그룹에게 설계 도면이 판매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북한이 예를 들어서 특정 발전소라든지 변전소 이런 거를 원격으로 멈추거나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이제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가기정통부에서 하나에 있는 40개 기관을 모의 해킹을 해봤답니다. 실제로 자기들이 해킹을 해보니까 한 500여 건의 신규 보안 취약점이 확인이 됐다고 해요. 만약에 한 군데가 뚫리면은 그 취약점을 이용해서 연쇄적으로 다른 이제 시스템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 업무망에 보면 온라인 시스템 같은 게 있는데 원격으로 접근을 해서 행정이나 재정 데이터 같은 거를 조작하거나 업무를 마비시키는 최근에도 한번 그런 사고가 났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국가 기관망 같은 게 마비되는 이런 사고가 생기죠. 궁극적으로 이거는 통신사 해킹이 단순 IT 사고가 아니고 국가 기반 시설 전체를 위협하는 그런 신호다. 내 휴대폰이라든지 뭐 통화 기록 하나가 자칫하면은 금융망을 마비시키고 전력 공급망을 마비시키는 하나의 단초가 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이제 핵심 원인은 사실은 관리 대응 체계의 부실이다. 과거에 SKT 사건 얼마 전에 있었죠. 이것도 악성 코드가 무려 3년 이상 여기 설치되어 있는데 몰랐다고 해요. 내부 로그는 거의 없습니다. 외부에서 이미 악성 코드를 심어놓고 3년간을 기다리고 있다가 취약점을 가지고 이제 해킹을 했고요. 내부 이제 금융사들도 자기들이 다 못하니까 외주를 주는데요. 특히 이제 우리가 보면은 외주 보안 관리가 좀 취약합니다. 과거에 보면 농협 전산망 마비되는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하면요. 이 이제 농협 전산망 관리를 스스로 못하니까
외부 업체에다가 위탁을 줬습니다. 근데 이제 외부 업체 직원 중에 하나가 자기 노트북을 갖고 와가지고 거기다 이제 연결을 시켜버렸습니다. 원래 이제 이건 USB 같은 것도 함부로 꼽으면 안 됩니다. 개인 업무도 보고 인터넷하고 쇼핑도 하고 이러는데 어떤 해커가 이 사람이 가끔 가다가 은행망에 접근했다가 빠지고 이런 거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금융전산망 전체를 감염시킨 사례가 있죠. 장기간 엄밀히 접근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출발점이 될 수 있고요. 이게 이제 단순히 기술적 취약점만이 아니고 모니터링을 전체적으로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외부 관리 체계를 잘 감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미흡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LG U+는 이미 사고가 터졌죠. SKT 사건도 무려 한 230만 건 정도를 유심을 다 교체를 했습니다. 이게 유출됐기 때문에 언제든지 계정이라든지 인증이 악용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계정 인증을 강화를 해서 금융의 접근을 제한한다든지 그다음에 OTP 이런 것도 이제 좀 강화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지금 오프라인 못지않게 온라인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범죄도 하고 테러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재 국가 차원에서 흔히 관제라 그러는데요. 민간 부분은 과기정통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은 이제 요거는 국정원에서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사실 우리는 국방부문도 중요한데 국방부문은 또 국방부에서 관리를 하도록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왜 그러느냐 하면은 통합된 사이버 안보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별 어떤 법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훈령이라든지 요게 따라서 이제 요거를 관리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이버 안보법을 만들어서 통합적인 관리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벌써 한 몇십 년 전부터 이 얘기가 나왔는데 국회 문턱을 잘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정보기관이 민간까지 들여다보고 이렇게 하면은 개인정보 침해라든지 우려를 국회의원들이 많이 하는 것 같고요. 물론 이제 하기는 합니다. 완전히 법상으로 강제적으로 통합시키는 거하고 협조하는 채널하고 이제 다르죠. 그렇게 하려면 이제 사이버 안보법도 제정되고 그에 따른 시행령도 좀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인프라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통신사도 있고요. 이런 이제 핵심 인프라 기업이 있는데 요게 이제 보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체 책임도 지고 필요하면은 정부에서 좀 들여다보고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책임을 조금 더 명분화시키고 어떤 징벌적인 것도 좀 있어야 된다. 물론 민간은 부담이 될 겁니다. 어떤 그런 책임이 터지고 나면 정부는 뭐 했느냐 이거보다는 개별 기업이라든지 개별 인프라 주체가 징벌이 더 강하면은 조금 더 책임의식이 더 높아질 거다 이렇게 보고요. 특히 이제 우리는 북한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그동안 이제 계속돼 왔습니다. 알아야 될 거는 북한은 그런 인터넷이라든지 휴대폰이 인터넷이 아니고요. 인트라넷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우리는 지금 우리 인터넷 휴대폰 갖고 전 세계 걸 다 들여다볼 수 있잖아요. 근데 북한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특수한 그 전문가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만 해외까지 볼 수 있는 이런 인터넷을 볼 수 있고 자기들 내에서 인트라넷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투할 수 있는 거는 없습니다. 완전히 폐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공격할 수 있는 건 어떻게 보면 무한히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해커를 집중적으로 키웁니다. 아예 어릴 때부터 발굴을 해냅니다. 이들을 전문 해커로, 전문 사이버 전사로 키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동안 우리에게도 많은 사이버 공격을 했고요. 암호화폐, 마치 북한을 위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이 암호화폐를 훔쳐가지고 핵 개발하고 이런 데 다 씁니다. 그래서 이 북한의 공격에 대해서 좀 유의를 해야 되겠다. 북한은 이제 정찰총국을 정찰정보총국으로 이렇게 이제 다시 확대 개편을 해가지고 특히 이제 사이버 부분을 집중적으로 강화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보완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우리가 IT 강국이면서 해킹 맛집이라는 이런 창피한 소리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국가기관에서는 OTP 번호를 달란다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이건 무조건 사기라고 보면 됩니다. 보이스피싱에 하는 행태를 국가기관이나 통신사나 은행에서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 개인의 어떤 그런 게 유출되고 어떤 한 통신사, 어떤 기업의 자료가 유출되면은 이게 이제 모아지면은 개인에 대한 범죄 대상도 되지만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용도로 쓰인다는 이 사실을 꼭 명심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을 깨우는